저희 이제 토크 세션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토크 세션에 참가하신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청근하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최학령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 교육청을 대표해서 오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중 한문교사 김태연 선생님입니다. 김태연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쇼의 사회를 맡아주신 박소라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하신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KT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 검사비나 프로그램 참여비나 모두 부모님들은 무료입니다. 네, 학생들 무료로 참여를 하게 되시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나 검사비는 KT에서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앞서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 인터넷 과몰입의 이해와 치료 그리고 또 인터넷 과몰입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또 지금까지 인터넷 문제로 아이들과 씨름을 해오시면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토크 콘서트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평소 그 자녀의 인터넷 과몰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으로 우선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패널 분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질문 내용들이 오늘 교수님들의 강연에 그 내용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받은 질문보다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한 사실 질의 답변은 조금 제가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이니까 제가 첫 질문은 사전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근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느린 아이, 장애 아이 혹은 ADHD 아이들의 인터넷 과몰입은 비장애 아이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나요? 혹시 인터넷 과몰입으로 ADHD가 유발되기도 하나요? 우리 아이는 ADHD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아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진료 분위기가 안 나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이런 이제 경우에 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ADHD만 우선 놓고 느린 아이는 이제 그 경계선 지능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ADHD 하나만 그냥 두고 본다면 아까 최 교수님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독에 굉장히 취약한 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이제 산만하고 학교에서 집중 잘 못하고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또 지루한 거 잘 못 참기 때문에 차례 같은 거 잘 못 지키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해서 어떤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시작을 초등학교 때는 학령기에는 하다가 한 이제 사춘기쯤이 되면 아이들이 과잉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안 보여요. 숨어요. 없어진 거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스킹 된다 그럴까요? 가면을 쓴다 그럴까요? 다른 걸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10대부터 이제 사춘기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정서적인 문제들이 합병이 되기 시작해요. 속이 상한 일이 많고 자기가 뜻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그 비난을 받는 것 같고 친구들도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주고 엄마한테는 맨날 잔소리만 듣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맨날 나사 빼놓고 다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화가 늘 내재돼 있죠. 겉으로 용기가 없는 애들은 엄마한테 대놓고 화를 못 내고 또 속으로 그냥 꽁 하고 있다가 수동 공격적으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마 괴롭히려고 엄마 말을 안 듣, 엄마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숙제를 하면 엄마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숙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벌써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분노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게 엄마를 향하는데 그게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체구도 약하고 또 아직은 엄마한테 뭔가 먹을 것도 얻어 먹어야 되고 용돈도 받아야 되니까 대놓고는 뭐라고 말 못하는데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밖에 없는 반사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합병증이 생기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떤 비행 같은 거, 뭐 친구들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그룹에 어울려서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술이나 담배에 조금 더 일찍 노출이 된다거나 그리고 사이버 뭐 중독이나 뭐 SNS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나 SNS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빠지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지금 심각한데요. 그 도박 게임상에서 사이버상에서 도박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엄마한테 돈 받기 연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한탕 하려고 사이버상에서 돈을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뒤늦게 엄마한테 질질 짜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 꼭 ADHD 진단은 아니더라도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사이버 몰입이나 디지털 과몰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런 거에 빠지기가 훨씬 쉬운 취약한 뇌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ADHD 성향이 있으면 치료를 열심히 일찍부터 하셔야 돼요. 만 6세 이후부터는. 일찍이라 그래서 두세 살 때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ADHD라는 병은 유아기 때는 진단 내려줄 수 없는 특성 그 진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령은 학령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치료를 열심히 해서 하면 이런 사이버 몰입이라든지 디지털 과몰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답이 될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도 이제 ADHD 이 성향이 좀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인터넷 과몰입에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최학령 교수님께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더니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휴대폰 대신 물건을 가지고 계속 손장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손장난이라는 게 뭐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흔들고 뭔가 잡고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원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쩔 수 없이 ADHD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ADHD에서의 어떤 산만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존되어 있다면은 ADHD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지시켰더니 무기력해지고 핸드폰을 손으로 다른 걸 한다 그랬는데 앞선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금지가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그 금지하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한테 할 대안 활동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금지만 시키면 아이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행동이나 무의미한 시간을 또 보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질문을 더 이제 교육감님께 드리고 제가 플로어로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혹시 계실까요? 질문. 저 지금 질문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우리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질문을 해주셔야 얼굴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아까 강의 듣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얼만큼 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시간을 정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그 또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이한테 하루에 30분밖에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내가 너무 심한 엄마였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보면은 진짜 학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학교 쉬는 시간에도 계속 하고 있고 버스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집에서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 아이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인가? 어느 분께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저도 도대체 얼마큼 하는 게 저희 아이도 유니콘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아이입니다. 어렸을 땐 예뻤는데 그 기억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 복장을 터지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큼 하면 많이 하는 걸까? 왜냐면 아이들은 지금 디벗도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은 학원 숙제하는 거 빼고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3-4시간을 넘어가면 그래도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들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남자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착하다고 순하다고 어른 말들 참 잘 듣는다고 이제 평판을 받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3-4시간이라고 얘기하고 3-4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엄마는 3시간 학원 가는 거는 뭐라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희망적인 얘기도 드리자면 그런 아이들이지만 제가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직접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핸드폰 맡아주시면 안 돼요? 1주일이나 2주일이나 엄마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한번 요청을 해보지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너무 예상하기 쉬운데 숨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도 한 반에 한 뭐 4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사로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그 제한 당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통제라고 아까 표현하고 지금 제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오히려 그걸 못해.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부모님이 먼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선심 베풀듯이 게임 시간을 더 늘려주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참 알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아이 요새 하나 정말 많은 요새 둘부터 뭐 또 국가에서 돈 준다면서요. 다자녀가 둘로 됐더라고요. 좀 더 일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다자녀 가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를 너무 떠받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먼저 사주고 아이는 인터넷 3시간씩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 3시간 정도까지는 허용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30분 애가 30분 하고도 괜찮다면 30분 하면 돼요. 30분 하고 엄마 조금 타협을 시도를 애가 먼저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30분을 했을 때 어떤 좀 아쉬움이 있니?
무엇을 했는데 30분 했더니 조금 부족했니? 뭐가 하다가 뭐 게임을 하다가 너만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니? 뭐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에서 뭐 단톡방에서 뭔가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끼리는 뭐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좀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사이버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뭐 30분은 너무 적다, 뭐 3시간은 너무 많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애들마다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까 4시간이라고 그랬죠. 4시간 이상은 너무 과하다라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좋겠는데 제 기준은 일단 아이가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잠도 자야지. 그렇다면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은 다른 것들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네. 일선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옆에 계셔서. 좀 첨언을 조금 드리면 4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연구들에 많이 나와요. 국내나 해외나. 그래서 4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실히 조금 더 과몰입이라든지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4시간을 꼭 채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 유연하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그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뭐 LOL이라는 롤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게임이 중간에 중단되는 거예요. 예, 화가 납니다. 그러면 분노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30분에 30분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2판, 뭐 1판, 뭐 이렇게 뭐 게임이면 판수로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야 될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한 약속한 시간을 하자. 근데 이제 이것도 아이가 뭐 때를 쓴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선심껏 뭐 해야 될 거 안 했는데 이렇게 10번 중에 막 2-3번 정도 아이가 때를 썼을 때 들어주게 되면 그게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1-2번 혹은 2-3번이라도 아이의 요구를 법칙대로 이거는 네가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4시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밤 해야 될 일들 다 마쳤는데 밤 10시예요. 근데 4시간이 좋으니까 뭐 4시간까지 괜찮다고 했으니까 4시간을 하자. 그럼 새벽 2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날에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블루라이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멜라토닌 생성이 떨어지고 수면이 뒤로 밀리거든요. 가뜩이나 청소년 아이들 수면 뒤로 밀리는데 그럼 다음 날 피곤해서 학교 생활 못 하고 학교 지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아이마다 개개인의 스케줄과 또 사용 시간들이 환경에 맞게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4시간 사용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인터넷 과몰입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또 아이들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때에는 아이들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은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은 모두 다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아이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서로 합의한 시간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 시간이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를 어느 정도 시간인지를 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간은 2시간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거는 이제 청 교수님의 의견이셨죠.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네, 이쪽에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네, 아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이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그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설마 본인 가족은 아니시죠? 그 거의 그냥 참여하기 싫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인사 말씀 드릴 때 여기 오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또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청소년 특히 이제 중학생 아이가 병원을 직접 내원해 준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아이한테 있는 대로 칭찬을 해요. 야, 나는 네가 여기 이렇게 엄마가 오자고 했을 때 굉장히 맞듣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서 이 진료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선생님은 참 대견하고 그것만으로도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를 선생님은 알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럼 애가 갑자기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기 문 쪽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쓱 들면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코를 살짝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뭐가 훌륭하다는 거야? 그런 표정을 짓죠.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이거든요. 얘 마음속에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엄마한테 이끌려 오긴 했으나 반강제적으로 오긴 했고 엄마 무서워서 그냥 뭔가 이제 엄마하고 뭔가 타협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엄마 병원에 가주긴 하는데 뭐 게임 시간 늘려줘야 돼라든지 용돈 뭐 줘야 돼, 뭘 이따가 그럼 뭐 하게 해줘. 애들은 꼭 뭘 하나 걸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그 착한 마음, 뭔가 달라지고 싶은 변화하고자 하는 그 동기 한 0.1% 10%도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확장시켜 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를 포함한 너의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교육하고 싶어. 그래 네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어. 사실은 부모가 문제인 거 선생님도 잘 알아.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줄타기라고 하는데요. 아이한테는 너희 부모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걸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해주고 네 부모 변하게 도와줄게. 한데 네가 선생님을 도와줘야 돼. 네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네가 네 감정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네가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입원 안 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한 애들도 그래서 비자발 입원이 될 뻔했다가 그게 강제 입원이거든요. 그럴 뻔했다가 자발 입원으로 변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신 부모 변하게 해줘야 돼요. 막 그러는 거지 이제. 부모 그러면서 애가 막 부모한테 엄마 아빠는 왜 입원 안 해? 엄마 아빠 변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애들이 알아요. 그냥 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알아요. 또 한편으로 정말 부모가 뭐 달라져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은 적어도 내 편에서 뭔가 해주겠구나라는 마음의 어떤 안심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이 입원 안 하려고 했다가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단치료 프로그램에도 저렇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저희의 모든 이제 수단을 동원을 해서 치료받아야 될 어떤 동기를 끌어올리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최원현 선생님? 개인적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근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일단 아이가 왔는데 말을 안 하거나 좀 비협조적일 때일 것 같고 아예 안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집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고 제가 봤던 아이 사례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어쨌든 부모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학교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일단 어머님만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안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머님만 계속 오시라고 일단. 다만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라고. 엄마가
너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상의하고 또 변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해달라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너란 아이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와도 되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 6번 만에 온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만 5번 오시다가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계속 오라고 쫙쓰면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엄마가 병원에 계속 가면서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니까 아이도 거기서 좀 마음이 동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한테도 물어보죠. 아이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상담을 오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얘기들을 다 해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뭐 아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그거를 다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편에 서서 아이 기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를 조금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아이를 오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최학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아마 공감하신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너한테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또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병원에 왔을 때, 또 치료 세팅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또 어떻게 계속해서 오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청근환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우리 요 앞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분한테 네.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중학생 아들이 알림이로 오게 됐지만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SNS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완전 벽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거의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SNS 친구들을 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저희 아이. 네,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다방면으로 조금 아이가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있고 큰애가 고1, 둘째 둘째, 큰애는 몇 학년? 고3이요. 고3. 네. 아, 네. 고3 여자아이인가요? 네. 지금 고1 아이가 네. SNS만 한다는 아이가? SNS는 종류가 뭐죠? 트위터인가요? 트위터, 네, 트위터일 뭐 가능성이 인스타, 높아요. 네. 네. 트위터에 여자 청소년들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들 중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 페미니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해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서 그 동조하고 너도 이런 자해했어 했더니 뭐 어때 뭐 이제 그런 그룹이 있고 또 다양하게 있는데 트위터가 익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다 몰려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익명이 완전 익명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근데 트위터가 완전 익명이고 가상 계정도 뭐 몇 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위험한 애들은 아닌 거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학교까지 안 가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단순하게 여기서 오픈된 공간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 심리적인 요인과 기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애착 욕구를 그런 친구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제 아이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익명인 거죠. 오프라인에서 맨날 만나는 학교 친구들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일까?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면 이거는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고3짜리가 오빠인가요? 언니인가요? 언니. 언니와의 어떤 갈등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언니가 굉장히 모범생이라거나 공부를 아주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모범생. 네, 모범생이죠. 말 잘 네. 듣고. 네. 이제 그런 자매간에 동성 형제 동성 자매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내가 아주 언니만큼 잘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것이 오히려 그 위드롤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럴 바에 애매하게 할 바에야 안 해버린다, 안 간다. 나는 정당화되는 거죠. 학교 안 가서 나는 지금 공부 안 하는 거야. 내가 뭐 공부해 열심히 해도 언니랑 비교되는 게 너무 뻔하고 그럴 때 애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어릴 때부터 있어왔던 어떤 시블링 간에 그런 자매 간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엄마 아빠가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이셨느냐도 뭐 아빠하고 뭐 언니하고 엄마가 한 편 먹고 또는 아빠하고 둘째하고 한 편 먹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편이에요. 여기서는 가까운 거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가족 다이내믹이 얽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저에 깔린 정서적인 질환 빨리 소아청소년 정신과 치료를 뭐 이미 받고 있으실 수도 있고 열심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학교를 안 가는 건 정신과에서는 응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 친체적 응급만 응급이 아니고요. 정신과에서의 응급은 학교를 리퓨절하는 거예요. 학교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과 응급 입원 대상이 돼요. 입원을 시키셔서 어떤 지금의 그 고리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비셔스 사이클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하면 그때 입원할 때 아까 제가 써먹은 방법 엄마 아빠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너를 어떻게 잘 대해야 될지 교육받으러 입원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네 마음속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거 알아. 도와주고 싶고 엄마 아빠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설득하면 애들은 생각보다 그걸 제안해 준 부모님의 말을 의외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려움이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제가 생각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습니다. 일단은 청강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는 기저의 정서적인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꽤 깊을 수도 있겠다. 애착과 관련된 뭔가 이슈도 꽤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온라인에서 유독 밖에서는 못 어울리는데 온라인에서 어울리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죠. 소셜 포비아. 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람의 제스처를 보고 얼굴 표정을 읽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이게 사실 엄청난 스킬이 요구가 되고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높거나 인간관계에 지쳤거나 이런 아이들은 온라인이 훨씬 편하죠. 그런 면에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끊을 수도 있고요. 쉽게 만들고 쉽게 끊을 수 있고 그런 인스턴트적인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집단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아까 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해면 자해,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이신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친해지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되게 빠르게 그게 커넥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영향을 좀 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이 가지는 특성.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실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온라인에서는 좀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아이들하고 내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더 온라인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많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빨리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더 질문을 받을까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누나들 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늦둥이라서 좀 여유롭게 뭐라고 그럴까 좀 제재를 안 하고 기르다 보니 아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인터넷 공부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하더니 지금은 학교를 안 가서 숙려 제대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하고 왔고 동네 병원을 다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건 심각하니까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예약을 해라 했더니 또 큰 병원에서는 게임 중독은 심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산병원이나 은평성모병원을 한번 예약을 해봐라 이러시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학교 안 간 거가 문제가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는 저를 왜 인터넷에 이렇게 여기에 몰입을 하느냐, 아이가 핸드폰을 소변 볼 때도 놓지 않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또 뭐 디콘과 뭘 할 때는 시끄럽게 욕도 하면서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욕하는 걸 싫어하니까 좀 듣기 싫은 말도 하고 해서 불편하다 했더니 제가 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체중도 한참 크는 시기인데 키도 크다가 조금 멈춤한 것 같고 몸무게도 너무 많이 50 몇 킬로로 빠져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집에서도 그러고 병원에서도 뭐 입원을 강요를 조금 하는 편이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 이제 누나들은 둘이 다 대학을 나와서 듣다 보니 한 누나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한계치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좀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 보였는지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보육원을 보내라 이런 말까지 누나한테 들은 상태라서 저는 엄청 상처를 이래저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왔는데 입원을 시키게 되면 아이가 변화가 있고 좀 학교도 다시 유급이 되더라도 학교를 다시 다녀서 졸업을 할 수 있을런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느 교수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제 외래에도 그 청소년들이 학교 거부로 인해서 숙려제까지 쓰게 되고 유급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응급이고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어머님 사례도 그렇고 지금 사례도 그렇고 제 외래로 오시면 강력하게 입원을 권유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입원이 만능은 아닙니다. 입원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깔끔하게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국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도 거기 정말 동의를 하고 그 지금의 이 뭔가 이 악순환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 졸이고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은 관계는 안 좋고 아이는 학교를 계속 안 가고 있고 컴퓨터에만 몰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려면 일단 한번 환경을 싹 바꾸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싹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거를 그나마 가장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입원이다.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저는 이게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중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는 정말 그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어머님이 그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그 병원 외래 소아정신과 최학용 교수님 외래를 한번 오셔서 정말 깊이 상담도 받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두 분 그 어머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눈물도 보이시고 우리 이제 인터넷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수업을 안 했잖아요. 대면 수업을.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학교 가서 정말 많이 아이들하고 뛰놀면서 학교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디벗을 이제 준다고 하고 디벗 기기를 활용한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부모님들이 디벗 배부와 관련한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디벗 배부가 인터넷 과몰입을 증가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디벗은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좀 어떤 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디벗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혹시 우리 김 장학관도 왔으니까 조금 첨언 하려면 아마 그게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 우리가 아주 급속하게 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도 있기도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스마트 기기 기반 학습으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불가피한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걸 설계할 때 그 외국에 뭐 화상으로지만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디벗에는 그 MDM이라고 요 관리 시스템이 사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컴퓨터 조절 체계처럼 뭐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셧다운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해킹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서울대하고 그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포커스방이라고 업데이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이제 강의관도 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인데 그 위험성, 그늘, 부작용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점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이게 정통부에서 한 유해 사이트라든가 요거 이제 차단하는 기재들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체제로 지금 가요. 옛날에 지금 서책에서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 초등학교 4학년부터 했는데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정책을 초등학교는 학교의 비치용이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서 다 충전도 하고 학교에서 하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원래 이제 휴대 학습의 가능성이 있지만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비치 방식으로 가도 좋고 아니면 휴대 학습 형태로 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침을 설정을 해서 지금 이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디지털, 아까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아까 그 QR 코드에서 하면 저희가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이게 여러 가지 그 매뉴얼들, 교재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나온 것좀 일종의 디지털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력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디지털 윤리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요게 이렇게 지금 매뉴얼도 만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 갭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김남현 학교 혹시 보완할 게 있어요? 혹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듣고 있긴 합니다. 제가 디버 담당하고 있는 장학과인데요. 그 교육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아이의 이제 엄마이고, 아이들이 지금은 한 아이는 대학생이고 한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그 중학교 시절 겪으면서 저희 남편도 핸드폰을 아들의 핸드폰을 이제 수십 개는 뻥이고요. 한 두세 개는 부러뜨렸어요.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 디버 정책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어떤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 겪어왔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통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통계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 도구가 막아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게 하는 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사인이 되면은 더 잘 사용해서 뭔가 자기 역량을 이걸로 발휘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막고 언제까지는 사용하게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했었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공교육에서 이 도구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또는 이제 뭔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바라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악의 도구, 나쁜 도구뿐이 아니라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대단히 뭔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교실의 환경과 지금의 교육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교육 도구이거든요. 그쪽으로 활용하게 하면서 그걸 잘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초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조절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도 개발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따 또 김태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직접 그 교육 학교 현장에서 디벗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에 자기를 어떤 그 배움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직은 아이들이잖아요. 미성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신 MDM처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USAID 프로그램들을 깔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업용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따라서 그 제어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도 하고 더 강력하게 제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 권한들이 다 학교와 교육청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가고 있고, 이번에는 더 이제 강력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개별적 제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이런 제어를 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교육청이 이 일을 나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입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이 시대에 이 도구가 필요한데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모든 게 잘 사용하게 하거나 못 사용하게 하거나가 지금 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의 그 영역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럼 잘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다 하셔야 되고, 못 사용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학교에서 글로벌 이제 G땡땡 이거를 쓴 학교, 디버스를 쓴 학교인데, 아이가 어떤 알림이 왔어요. 이걸 설치하면 부스터 기능이 있어서 더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런 꼬심의 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눌렀는데 뭔가 설치되고 나서 배너에
약간 이제 우리들이 보기 어른들이 보기에는 선정적인 게임 이제 광고들이 막 뜨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장해 오시면서 인터넷이 처음 이제 쓰면서 뭔가 설치된 다음에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광고가 계속 뜨고 해서 지워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그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해결하기 기업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거를 교육용 기구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전체가 기관이 나서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지땡땡을 이제 쉽게 이렇게 불러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용으로 여기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업이 직접 나서서 그 학교에 가서 전수조사해서 그거 다 이제 삭제하고 그런 조치들을 다른 학교에도 다 안내해서 그런 게 안 되겠도록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도구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학부모님들의 몫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지금 이 디지털 심의 원팀도 뭐냐면 22개의 IT 기업, 금융 기업, 뭐 이렇게 연대 세브란스처럼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함께하고 있어요. 편리성 때문에 삶을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아이와 학부모님들의 어떤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개인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면 교육청이 함께하는 거고 학교가 함께하는 거고 그 외에도 다른 IT 기업들도 이게 교육용 도구로 들어갈 거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맞게끔 어떤 제어나 장치들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약간 비공개지만 제가 만약에 교육용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계속 문제가 들어오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삼성을 불러서 이거 교육용 기기에서 빼겠다라고 하니까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해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용 도구로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개별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교육용 도구로서의 디버스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사용하는 중에 뭔가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또 그런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 찾고 이렇게 이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이제 디벗을 이제 배포하고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또 그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많이 시간이 갔는데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과몰입 예방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치료 차원도 있지만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었는데 보니까는 다 엄마 아빠의 몫이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핸드폰 자체를 학교에서 필요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런 경우 아이가 핸드폰을 늦게 받아서 스마트폰 보면은 아까 그 소취 현상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가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거랑 지금 또 우리 엄마들 보면은 돌쟁이 아이들한테도 스마트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청소년기 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아이들 보면은 단톡방에서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으로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 알아들으시라고 믿고 예. 그 저는 예방을 하고 싶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처음 그 핸드폰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업하기 위해서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 저는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어느 우리 패널 분께서 답을 주실까요? 아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줬을 때 푹 빠져들까봐 쇼츠 아니, 영상 말씀 이런 중에 부분들. 네. 아까 잠깐 막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벗을 사용을 하는데 원래 핸드폰을 사용을 안 했었는데 디벗에서 아마 인증 과정이라는 거 이런 걸 때문에 그걸 번호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해졌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디벗을 사용하는데 핸드폰의 인증 기능이라는 거 별도로 필요해서 핸드폰을 사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체로 사용한다는 주제에 있어요? 네. 그건 아니었었고 예. 이제 수업 도중에 핸드폰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서 핸드폰을 제출을 했다가 그 수업 시간에 다시 나눠줘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인데 한 아이는 갖고 한 아이는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업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자기한테 상처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이제 구입을 해주게 됐었는데 이제 너무 늦게 핸드폰을 받다 보니까 신세계가 열릴까봐 지금 저는 좀 염려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2세 미만에서는 최대한 노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지하고 보는 게 크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청 교수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디지털 미디어가 쌍방향이 보통 아니잖아요. 일방향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분명히 오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자폐 유사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를 딱 끊게 하고 상호작용을 늘림으로 인해서 뭐 특별한 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수록 시간은 타이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4시간 말씀드린 것도 거의 청소년이나 성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혹은 학령 전기 같은 경우는 뭐 더 타이트하게 뭐 1시간, 2시간 미만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늦게 접하였기 때문에 신세계가 열릴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조절에 더 취약한 시기들을 또 넘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물론 사춘기가 충동적이긴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은 더 사실 조절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어쨌든 넘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야 될 산인데 그거를 지금 만나게 되었다고 이제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방이랑 치료랑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치료이자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DHD 성향이 강해서 정말 중독에 취약하고 그런 친구들 중독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미리 선별을 해서 미리 그걸 알고 치료를 했으면 예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금 ADHD가 있고 중독이 뭔가 과몰입이 심하면 ADHD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나눠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치료 중에 대안 활동 많이 해야 된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외부든 뭐 보드 게임이든 뭐 요리든. 근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인터넷 과몰입으로 갈 확률이 적었겠죠. 근데 이미 인터넷 과몰입 가 있으면 그거에서 빼오려면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고.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데 방법론적으로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손 번쩍 드신.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천근아 교수님께서 아까
공감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메모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개인적으로 그 자녀분과 소통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핸드폰을 자의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그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와 소통을 하고 그 과정을 이끌었는지가 정말 궁금했고요. 되게 현명하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합니다. 조절력 키워줘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어른도 인터넷에서 계속 그 핸드폰에서 계속 뭐 알람 울리고 그러면 계속 확인하게 되고 지금 여기 앉아서도 조금만 살짝 지루해지는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축사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바로 잘 들여다보면 인스타 접속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성입니다. 근데 아기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전두엽 기능은 고1 때 완성이 되거든요. 뇌가 공사 중이에요. 아이들의 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폐를 너무 어릴 때부터 애들 어릴 때부터 잘 알았고 소아정밀과 아는 게 병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때는 이제 닌텐도 막 위 나오고 막 난리 났을 때인데 애들이 막 이제 살짝 제 앞에서 뻥을 치더라고요. 뭐 자기 반에 닌텐도 위가 없는 애가 뭐 자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통계를 한번 가져오라 그랬더니 뭐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자기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몇 번 이제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얼마나 이제 자기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절대 애들을 혼내진 않아요. 얘기하게 만들어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니까 정말 내가 더러워서 이걸 반납하고 만다 이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약간 농담 반 섞여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3번의 기회를 줬고 너희가 이걸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하게 될 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는 수면.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언제 하냐? 몰래 이불 속에 숨어서 해요. 근데 본인들이 이거 엄마한테 이것도 조그만 척 하자니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는 않는 애들이었는지 엄마한테 금방 들킬 거라고 알았는지 본인들이 해도 도저히 이거는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한은 안 돼. 제가 뭐 10시, 9시, 10시에는 바구니도 만들어서 스마트폰 반납하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뭐 선생님이 카톡을 뭐 보내서 뭐 확인을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둥. 근데 카톡 컴퓨터로 다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컴퓨터로 카톡 깔자. 그래서 이제 그게 핑계가 안 통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스스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투지폰으로 바꾸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투지폰을 바꿨는데 투지폰이 더 비싸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희귀하니까 더 비싸가지고 내가 왜 투지폰으로 바꾸겠다고 했지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으로라도 내가 이게 눈에 안 보여야 되겠구나 해서 반납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상하면서 엄마한테 그때 고마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부실하고 뭐 그래도 대학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런 것이 어떤 건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들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한테서 시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한 분만 딱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과 함께 짧은 질문과 함께 짧은 답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패널분들께서 남자 아버님의 질문을 받아보자. 네, 한 분 당첨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다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시간 끝나고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인데요. 우선 김태현 선생님한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봇에 관해서 아까 전에도 장학사님께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서 특히 방에서 뭐 하나 들여다보면은 디봇으로 유튜브나 또 딴짓을 하고 있고 또 핸드폰을 뺏으면 또 공부한다고 디봇 달라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또 유튜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가정에서 아이를 잘 그 디벗 사용 잘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말인데 그렇게 많이 디벗을 과제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요. 집에서까지 가져가서 막 숙제를 내주고 막 이 정도의 숙제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MDM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디벗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즉 전혀 안 사용한다라는 뜻인데요. 제 과목이 중국어랑 한문이에요. 듣기만 해도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디벗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거든요. 아무도 잠을 안 잡니다. 이유는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들은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찾아서 그럴싸하게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 안에서 얘가 진짠지 가짠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뭐 1학기 때 제가 했던 수업인데 챗 GPT를 제가 막 열심히 써봤거든요. 근데 걔가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수행평가였어요. 그럼 그거를 아이들은 막 열심히 찾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력하고 비판력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교 밖의 지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검색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MDM에서는 검색 기능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디벗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도 원래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휴대학습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학교에다가 아예 수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기로 하였거든요. 아마 자녀분의 학교에서도 올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들도 많이 힘듭니다. 네, 아마 학교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마지막 우리 김태현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우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 오늘 토론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인터넷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 삶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할지 아니면 악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게 할지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학교의 역할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 패널 토크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또 인터넷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오늘 소개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패널 토크에 참여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청근아 최학령 교수님, 김태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